재벌의 8살 난 아들은 특별한 아이였다. 그는 3년째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의사, 전문가, 수많은 치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 출신의 한 청소부가 그 집 문을 들어섰고 단 하루 만에 저택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 강남의 가장 높은 아파트 꼭대기층,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에는 귀를 찢는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아 대리석이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하고 명품 가구들이 자리한 공간 속에서 8살 태경이는 자신의 집에서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태경이를 둘러싼 사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층에 걸친 펜트하우스에는 23개의 방이 있었고 옥상 정원에는 작은 수영장이, 서재에는 5,000권이 넘는 가죽 장정의 책들이, 와인셀러에는 희귀한 와인들이 자리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와 프라이빗 홈시어터까지 갖춘 이 공간에서조차 모든 사치스러움은 집안의 모든 복도를 가로지르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태경이는 3년 동안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의 눈에는 완벽하게 태어났고 모든 반사신경이 적절하게 작동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 엄마, 물 같은 단어를 온가리했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은 아버지 상훈의 마음을 수십억 원의 계약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비극은 태경이 5살 때 어머니 수민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소년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문이 영원히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태경이는 자신만의 우주 속에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육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부재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가끔 그의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태경의 눈에서 간혹 번쩍이는 이해의 빛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최고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진단했지만 그 이유나 치료법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강남의 다른 고급 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태경의 집에도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부, 요리사, 운전기사, 그리고 관리인까지. 그러나 아무도 태경이와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가끔 양 여사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요리사 김씨가 그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특별히 만들어주곤 했지만 그 어떤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상우는 아들의 침묵을 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서울대병원부터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까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통 한의학에서 최신 뇌과학 치료까지 시도해봤지만 태경이의 침묵은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단다, 태경가. 상우는 매일 밤 아들의 방에 들어가 속삭였습니다. 언제든지 말하고 싶을 때 아버지는 듣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창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불빛만이 침묵 속에서 깜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다음 날 시골에서 온 한 여인이 태경의 인생에 들어서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화요일 아침, 미숙은 오래되고 낡은 천 가방 하나와 희망으로 가득 찬 가슴을 안고 서건 가문의 펜트하우스 로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42살의 미숙은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이 폐광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새아이를 키우기 위해 평생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미숙은 눈앞의 환경을 차분히 관찰했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듯한 웅장한 계단, 벽에 걸린 유명 작가들의 그림들, 모두 조용한 트로피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과 무릎은 수많은 집들을 청소하며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이런 세련된 환경과는 대조적이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떤 공간도 밝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저는 이 집의 관리인 박 여사입니다. 60대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유니폼을 드리겠습니다. 박 여사가 준비해 놓은 감청색 유니폼은 완벽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고 비싼 섬유 유연제 향기가 났습니다. 직원 탈의실에서 미숙은 수입산 청소용품들이 정돈된 선반, 고급 목재 손잡이가 달린 빗자루, 그리고 자신의 일요일 옷보다 비싼 극세사 천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집이 아닙니다. 서건 회장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 회장이시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박 여사의 말투는 엄격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가사 도우미 에이전시가 서건 가문의 자리를 미숙에게 추천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급여는 그녀가 평생 받아본 어떤 금액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첫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며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은 굽은 선으로도 바르게 쓰신다더니 그녀는 어떤 굽은 선들이 인간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박 여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8살 된 아이가 있어요. 태경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특별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미숙의 마음이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아퓨즈인가요? 아니요, 신체적으로는 멀쩡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의사들은 심리적 외상이라고 합니다. 미숙은 갑자기 이 일자리가 단순한 청소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그녀의 막내도 거의 1년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태경이는 어디에 있나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댁의 거실에 파란색 안락 의자에 앉아 있어요. 루빅스 큐브를 가지고 놀아요. 아니, 놀기보다는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에 가깝죠. 박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청소할 때 그 아이 주변 물건은 건드리지 마세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 마치 운명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 잠긴 어린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이토록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미숙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생기 웃음소리 포옹 진정한 가정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푸른 벨벳 안락 의자에 웅크려 앉아있는 작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자는 태경에게 너무 커 보였고 그 모습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는 군대식 자세와 금태 안경을 쓴 채 집안 구석구석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대리석 벽난로를 둘러싸고 있는 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박 여사는 수년간의 경험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상훈 회장님이 여기서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기 파란 의자 주변은 청소할 때 특히 주의하세요. 태경이는 자기 물건이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박 여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태경은 흰색 티셔츠와 회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갈색 머리카락이 눈 위로 내려와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로부터 그를 더욱 고립시키는 장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루빅스 큐브를 들고 있었는데 퍼즐을 풀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기계적인 반복 동작으로 조각들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끼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민 부인이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저래요. 3년째죠. 박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부재한 것 같아요. 의사들도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막내 아들 준호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준호도 말수가 적어졌었지만 결국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완전히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도 아버지를 잃었을 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박 여사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태경이는 조금 다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두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장님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미숙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태경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존재, 너무 많은 감정, 너무 많은 생각이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눈빛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광산 사고 후 구조된 남편의 동료들 중 한 명에게서 그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청소를 시작해도 될까요? 미숙이 박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거실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태경이 주변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미숙이 미소 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 여사가 자리를 떠나자 미숙은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청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온전히 파란 의자의 작은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그 아이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언어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숙은 태경 가까이에서 조심스럽게 청소하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미숙은 그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강물 아래 숨겨진 강한 해류처럼. 박 여사가 계속해서 집안 일과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미숙은 계속 태경에게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숨겨진 불꽃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녀의 모성적 직감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한계로 보는 곳에서도 가능성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한 가지 진리를 확신했습니다. 어떤 아이도 세상과 단절된 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뭔가가 태경을 자신 안에 가두었고 만약 자물쇠가 있다면 열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보통 늦게 귀가하시고 태경이는 밤 9시에 자러 갑니다. 박 여사의 말이 미숙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태경이는 밥은 잘 먹나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만 주로 먹죠. 가끔 떡볶이를 먹을 때도 있어요.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나머지 시간은 푸른 안락의자 주위를 조심스럽게 청소하는 춤과 같았습니다. 미숙은 가구를 닦고 페르시아 양탄자를 청소기로 빨고 프랑스산 거울을 광택내며 항상 소년에게 존중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매 움직임마다 그녀는 눈의 구석으로 태경을 관찰했습니다. 태경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고 루빅스 큐브는 계속해서 그의 작은 손가락 사이에서 돌아갔습니다. 그 일정한 소리는 최면을 거는 듯했습니다. 딸깍딸깍딸깍 마치 오직 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처럼. 미숙이 안락의자 근처의 책장을 청소하고 있을 때 거의 눈치채기 힘든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뒤쪽을 청소하기 위해 더 두꺼운 책을 당겼는데 그 책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가 나타나 꾸짖기 전에 재빨리 책을 집어 올리려고 몸을 숙이면서 미숙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경이 큐브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불과 1초 동안 기계적인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소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머리를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무언가가 공기 중에서 변했습니다. 미숙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었지만 공기가 변했습니다. 마치 여름 소나기 전 긴장된 순간처럼 온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경은 다시 큐브 조각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딸깍딸깍딸깍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무언가가 일어났고 미숙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그녀는 안락의자 옆에서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태경을 향해 몸을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경아, 내일 다시 올게. 안녕. 태경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가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존재를 실제적이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이스 사모님이 오셨어요. 박 여사가 미숙이 유니폼을 갈아입고 있을 때 말했습니다. 전에 오셨던 분들은 태경이가 반응이 없다고 금방 실망해서 그만두곤 했어요.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정선에서 배운 한 가지는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강원도 정선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숙은 창밖으로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각이 자라났습니다. 아직 희망이라고 하기엔 이르지만 호기심, 그 갈색 눈 뒤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너무 깊어 보이는 비밀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울행 첫 버스를 타기 위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정성스레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16살 딸 소희가 부엌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새 직장에 일찍 가보려고. 미숙이 김밥을 돌돌 마는 동안 대답했습니다. 거기 말 안 하는 아이가 있어. 태경이라고. 내 나이였을 때 어머니를 잃었대. 소희는 엄마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엄마 뭔가 계획 있죠? 미숙은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저 그 아이의 눈에서 뭔가를 봤어. 모든 사람들이 놓친 뭔가를. 엄마는 항상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죠. 소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울행버스는 새벽 안개를 뚫고 달렸습니다.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미숙은 어제 태경이 보여준 미묘한 반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났고 그녀는 오늘 그 실마리를 더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건 가문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태경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밤새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태경이 무엇을 하는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미숙은 보이지 않게 조용히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경의 손가락 움직임에 모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경은 큐브를 무작위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패턴, 반복적인 시퀀스가 있었습니다. 딸깍, 딸깍, 멈춤, 딸깍, 멈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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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멈춤. 그것은 마치 코드, 그만이 이해하는 개인적인 언어 같았습니다. 미숙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흥미롭네. 때로는 태경이 특정 색상의 면을 위로 향하게 했습니다. 파란색이 가장 자주 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은 빨간색, 가끔 노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움직임의 리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조가 있었고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미친 이론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깃털 먼지떨이를 들고 천천히 태경의 안락의자에 접근했습니다. 그의 개인 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약 2m 거리에 멈췄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경아, 그 큐브 좋아하는구나. 눈에 띄는 반응은 없었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저런 거 하나 있었어. 정선시장에서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내 것과 똑같았어.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주황색. 그녀는 천천히 색깔들을 언급하며 관찰했습니다. 잠시 태경은 움직임의 속도를 늦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딸 소희도 어릴 때 큐브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 미숙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희는 색깔마다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하곤 했지. 이번에는 반응이 더 분명했습니다. 태경은 눈에 띄게 움직임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마치 그녀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빨간색은 화남, 파란색은 슬픔, 초록색은 희망, 노란색은 기쁨, 하얀색은 평화, 주황색은 그리움이라고 했어. 미숙은 각 색상을 말할 때마다 태경의 손을 주시했습니다. 파란색은 슬픔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몇 초 동안 완전히 큐브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차분하고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경은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계속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아무도 그와 대화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 그날 저녁, 미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태경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스가 정선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녀는 낡은 공책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색상의 의미, 파란색, 슬픔, 빨간색, 화남, 노란색, 기쁨? 내일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시도해 볼 것입니다. 그녀는 태경의 침묵 속에 갇힌 영혼을 구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숙의 두 번째 날은 특별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든든한 아침을 먹고 평소 유니폼 안에 입던 푸른색 대신 노란색 블라우스를 선택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더 밝은 색상이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42년 인생 동안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은 거의 그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계획이 달랐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하는 대신 그녀는 2층에 있는 상훈 회장의 서재를 먼저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복도 거울을 통해
태경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재는 남성성과 권력의 표현이었습니다. 묵직한 참나무 책상, 검은 가죽 회장 의자, 벽에는 학위증, 자격증, 그리고 정치인과 기업인들과 악수하는 상훈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시장과 함께 새로운 건설 현장을 방문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숙의 주의를 끈 것은 더 큰 액자 뒤에 반쯤 숨겨진 사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보니 약 4년 전쯤 찍힌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더 젊고 진실된 미소를 짓고 있는 상훈이 아름다운 금발의 여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약 5살쯤으로 보이는 작은 소년이 카메라를 향해 전염성 있는 기쁨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경이었습니다. 지금 아래층에서 말없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바로 그 태경이었지만 한때는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지금 강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루빅스 큐브를 작은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태경의 어머니는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서양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푸른 눈과 금발은 한국에서는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그녀의 미소는 순수한 행복을 보여주었습니다. 태경은 그녀와 닮았습니다. 같은 눈 모양, 같은 웃는 방식.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도 가족여행, 태경 5번째 생일 2020년. 그들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세상을 떠났을 테니까요. 미숙은 사진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태경에 대해 더 많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와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녀의 상실은 그에게 더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청소를 계속하면서 미숙은 상훈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그는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잃었습니다. 2번의 상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경험했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작은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훈의 책상 서랍이 약간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작은 루빅스 큐브가 보였습니다. 태경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미숙은 서랍을 더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과 연결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하고 계세요?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미숙을 놀라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어요. 미숙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서재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개인적인 물건들은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회장님은 매우 사적인 분이에요. 특히 부인이 돌아가신 후로는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하해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태경이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박 여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민 애씨는 영국인이었어요. 대학 교수였죠. 그들은 런던에서 만났어요. 상훈 회장님이 유학 중이었을 때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태경이를 돕는 것뿐이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많은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경의 퍼즐을 풀기 위한 더 많은 단서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단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경에 관한 새로운 발견으로 무장한 미숙은 다음 날 더 일찍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루빅스 큐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선 도서관에서 빌린 책, 퍼즐과 인지 발달이 그녀의 낡은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미숙이 인사했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열정적이시군요. 박 여사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태경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보통 아침 8시에 일어나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태경과의 첫 번째, 의도적인 소통을 시도할 계획이었습니다. 8시 정각에 태경이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루빅스 큐브를 손에 들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파란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그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직접적인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침 내내 태경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점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태경의 움직임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가 화가 나거나 불안해 보일 때는 빨간색 면을 위로 향하게 했고
슬퍼 보일 때는 파란색, 편안해 보일 때는 녹색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여사가 태경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였습니다. 태경은 음식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루빅스 큐브의 주황색 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뭔가 다른 걸 원하나 보네요.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오늘은 먹지 않겠죠. 미숙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떡볶이는 어떨까요? 어제 그가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박 여사는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해볼 수는 있겠네요. 15분 후 요리사 김 씨가 작은 그릇에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태경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즉시 큐브의 노란색 면을 위로 향하게 했고 실제로 몇 입을 먹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작은 기쁨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대단해요. 박 여사가 경외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미숙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미숙은 더 대담한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색종이를 꺼냈습니다. 태경 앞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색종이로 간단한 접기를 시작했습니다. 태경의 시선이 미묘하게 그녀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미숙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빨간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화가 났을 때의 색이지? 그런 다음 파란 종이를 들어 올리며 계속했습니다. 이건 슬플 때고. 태경은 직접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큐브를 만지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는 각 색상에 맞춰 큐브의 면을 돌렸습니다. 미숙이 빨간색을 들었을 때 그도 빨간색 면을 위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초록색 종이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편안함이고 평화지. 놀랍게도 태경은 초록색 면을 위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열정으로 가득 찬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소희에게 즉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맞았어. 태경이는 색으로 말하고 있었어. 어떻게요? 소희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루빅스 큐브로. 각 색상은 다른 감정이나 필요를 나타내는 것 같아. 이제 우리는 그의 언어를 배워야 해. 미숙은 테이블에 색종이를 펼치고 각 색상 옆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화남 좌절 파란색, 슬픔 그리움 녹색, 평화 안전 노란색, 기쁨 만족 흰색, 불확실 의문 주황색, 배고픔 원함론 미숙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경의 코드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잠금 해제된 마음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를. 다음날 아침 미숙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천 가방 안에는 태경을 위한 작은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든 색상 카드였습니다. 각 카드에는 다른 색상과 그에 해당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간단한 이모티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규칙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미숙은 출근길 버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봐야 해.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평소처럼 박 여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회장님이 오후에 일찍 귀가하신대요.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데려오실 예정이니 거실을 특별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태경과의 계획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를 서둘러 마치고 태경이 점심을 먹기 전 짧은 시간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경은 평소처럼 파란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색 스웨터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경아 안녕. 오늘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큐브를 돌리는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색상 카드를 꺼내 바닥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색상 사전이야. 네가 큐브로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처음으로 태경은 직접적으로 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호기심의 불빛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빨간색은 화가 났을 때, 파란색은 슬플 때, 초록색은 괜찮을 때, 노란색은 행복할 때, 하얀색은 궁금할 때, 주황색은 뭔가 원할 때. 마이니? 미숙이 각 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경은 천천히 큐브를 움직여 녹색 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네, 맞아요라는 의미였습니다. 와, 정말 잘했어, 태경아. 미숙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화할 수 있겠다. 태경은 다시 큐브를 움직여 노란색 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태경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경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큐브를 신중하게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파란색,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 순으로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슬프고 뭔가를 원하고 화가 났어? 태경은 빠르게 큐브를 돌려 빨간색 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아니요라는 의미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미안해. 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배워갈 거야. 태경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파란색, 그 다음 주황색, 마지막으로 그는 큐브를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갑자기 미숙은 이해했습니다. 네오는 엄마가 그립고 엄마를 원해. 태경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녹색 면을 올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즉시 원래의 무표정한 상태로 돌아갔고 기계적으로 큐브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있었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미숙 씨, 회장님이 30분 후에 도착하신대요. 거실 준비는 됐나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미숙이 재빨리 색상 카드를 치우며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떠난 후 미숙은 마지막으로 태경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더 많이 이야기하자. 약속해. 태경은 노란색 면을 빠르게 보여주었다가 다시 무작위로 큐브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안전했고 첫 번째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숙은 정선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과 경외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언어치료사들과 심리학자들이 3년 동안 실패한 것을 그녀는 단 4일 만에 해냈습니다. 그녀는 태경의 영혼에 닿았고 그는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태경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태경의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자신만의 루빅스 큐브를 구입했고 밤새 연습했습니다. 엄마 밤새 자지 않았어요? 소희가 아침에 부엌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색상표와 감정 단어가 가득한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약간 설렜어. 미숙이 피곤한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경이와 연결됐어, 소희야. 그 아이는 외로운 섬에 갇힌 것 같았는데 이제 우리는 다리를 짓고 있어. 소희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특별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를 구한 것처럼 이제 그 아이도 구하고 있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창호가 광산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태경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으니까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미숙은 태경이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루빅스 큐브가 있었지만 무작위로 돌리는 대신 의도적으로 노란색 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태경아, 날 기다렸니? 미숙이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큐브의 녹색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미숙은 자신의 가방에서 새 큐브를 꺼냈습니다. 나도 하나 샀어요.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기쁨? 미숙은 바닥에 앉아 태경의 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존중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평등한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태경과 내 언어를 배우고 싶어. 큐브로 어떻게 말하는지 가르쳐 줄래? 온지워 타세 3년 만에 처음으로 태경은 누군가를 직접 쳐다보았습니다. 눈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자세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존재하고 인식하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큐브를 잡고 미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열쇠를 내어주는 것처럼. 미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고 태경은 잠시 망설인 후 큐브를 그녀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짧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잠시 스쳤고 그 접촉에는 신뢰, 인식, 수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믿어줘서 고마워,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태경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들어오려는 사람, 자신의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 자신의 특별한 존재 방식을 인정하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박 여사는 그 장면을 보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일하면서 그녀는 태경이 누군가와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의사들, 치료사들, 전문가들이 3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이틀 만에 해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침묵 속에 갇혔다고 생각했던 소년과 진정하고 진실하고 존중하는 소통을 확립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박 여사가 나중에 부엌에서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외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어요. 태경이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듣지 못했을 뿐이죠. 그날 저녁, 미숙은 태경의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첫 번째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색상 이상이었습니다. 색상의 순서, 큐브를 돌리는 속도, 심지어 큐브를 들고 있는 위치까지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경은 자신만의 복잡한 언어를 개발했고 미숙은 그것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미숙은 태경과 특별한 일과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일찍 도착해 기본적인 청소를 빠르게 마치고 태경의 의사소통 체계를 해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태경은 루빅스 큐브로 복잡한 코드를 만들었는데 각 색상은 감정뿐만 아니라 필요, 기억, 욕구까지도 나타냈습니다. 태경아, 오늘은 뭐 하고 싶니? 미숙이 어느 아침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태경의 언어에 익숙해져 그의 기본적인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경은 큐브를 조작해 노란색과 초록색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미숙은 공책을 확인했습니다. 정원에 가고 싶구나. 태경은 녹색 면을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진전이었습니다. 이제 태경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께 물어볼게, 미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가능할 거야. 놀랍게도 박 여사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정원에 가고 싶다고요? 물론이죠. 3년 만에 처음으로 태경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한다니. 미숙 씨, 당신은 기적을 만들고 있어요. 옥상 정원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전통적인 한국 정원 요소들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태경이 이런 평화로운 공간에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태경은 정원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정 꽃, 주로 파란색과 보라색 꽃들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꽃들이 특별하니? 미숙이 물었습니다. 태경은 파란색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숙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3년 만에 첫 단어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의미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 꽃들을 좋아하셨구나? 태경은 녹색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심었어요. 미숙은 그를 껴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녀는 태경을 압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옆에 무릎을 꿇고 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워. 내 엄마는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하셨나 보구나. 태경은 이번에도 큐브로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정원에 머물렀고 그 시간 동안 태경은 3번 더 말을 했습니다. 모두 짧은 단어나 구절이었지만 침묵의 장벽을 깨뜨린 것은 엄청난 돌파구였습니다. 엄마는 영국에서 왔어요. 여기서 책 읽었어요. 나비 좋아했어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태경은 작은 파란 꽃을 하나 따서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작은 선물이었지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날 밤 이 모든 발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태경의 언어 체계를 더 자세히 문서화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색상을 넘어 패턴과 시퀀스, 방향까지 포함했습니다. 빨간색 플러스 파란색, 화가 나면서 슬픔 초록색 플러스 노란색, 편안하면서 행복함 파란색 플러스 흰색, 혼란스러운 슬픔 위쪽으로 향한 노란색, 현재의 행복 아래쪽으로 향한 노란색, 리키트, 과거의 행복한 기억 빠른 회전, 이 불안, 또는 흥분 느린, 회전 하메시 평온 또는 피곤함 더. 놀라운 발견은 태경이 색상을 사용해 사람들을 표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을 가리킬 때 그는 항상 노란색과 녹색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녹색과 흰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파란색,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의 특별한 패턴이었습니다. 우리는 색상 사전을 만들고 있어요. 미숙이 그날 저녁 정선에서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태경이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루빅스 큐브를 사용해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었어요. 와, 그 아이는 천재인가 봐요. 18살 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천재는 아니야,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필사적이었던 거야.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던 거지.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그날 밤 태경의 언어 사전 첫 페이지를 완성한 후 미숙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태경의 언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녀는 그가 매일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내일 그녀는 새로운 시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오직 색상과 패턴만으로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상우는 그 목요일에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중국 투자자들과의 어려운 회의를 마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며 언제나처럼 안락의자의 움직임 없이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태경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미숙 옆에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색색의 큐브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경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작고 수줍은 미소였지만 진실된 미소였습니다. 상우는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마법 같은 장면이 깨질까 두려워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다가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경은 아버지의 도착을 느꼈지만 평소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큐브를 가지고 놀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녹색 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상훈의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태경이가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장님. 아버지를 보게 되어 기쁘대요. 사업에서 산을 옮길 수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의 침묵,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던 성공한 기업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은 새로운 순서로 큐브를 움직였습니다. 노란색, 녹색, 그런 다음 미숙을 가리키고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태경이가 우리 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숙이 통역했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다가와 아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태경은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큐브를 그의 방향으로 내밀며 그를 색색의 대화에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상우는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의 최고 전문가들, 수많은 치료사들,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실패한 곳에서 어떻게 이 평범한 가정부가 성공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경이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미숙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들을 줄 몰랐을 뿐이에요. 큐브는 그의 언어예요. 각 색상, 각 패턴, 각 순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우는 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이니, 태경가? 모두의 놀라움 속에 태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그 두 단어는 상훈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부르는 소리를 들은 지 너무 오래되어 거의 그 기억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태경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놀랍게도 태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숙 씨, 상훈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인내와 관찰이었어요. 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태경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은 그의 언어를 배우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상우는 미숙에게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직원들은 주방에서 따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었습니다. 미숙은 이제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상우는 미숙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정선에서 왔는지, 남편을 잃었는지, 새아이를 혼자 키웠는지, 그는 미숙이 자신보다 더 많은 상실을 겪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럼에도 그녀가 따뜻함과 희망을 간직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제 아내도 당신을 좋아했을 거예요. 상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미는 항상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태경의 영혼을 보았어요. 식사 후 상훈은 서재로 미숙을 초대해 책장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태경이의 어머니예요. 그의 색상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앨범 속에는 수민과 태경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제주도에서, 모든 사진에서 태경은 웃고 있었고 대부분 루빅스 큐브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사진들을 통해 태경의 색상 선호도와 패턴이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색상 심리학을 연구했어요. 상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색상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썼죠. 태경이가 그녀에게서 그것을 배웠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상훈은 처음으로 출근을 미루고 아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태경은 여전히 많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큐브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상훈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선물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숙 씨. 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회장님. 우리 모두에게는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다음 주 동안 서건 가문의 펜트하우스는 소통의 실험실로 변모했습니다. 상훈은 미숙의 조언에 따라 루빅스 큐브 외에도 태경의 표현 수단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가져왔습니다. 색색의 나무 블록, 다양한 질감의 천, 색종이, 심지어 태블릿에 설치된 그림 프로그램까지. 이 프로그램은 색차의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거야. 상훈이 태경에게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연구했던 것과 비슷해. 태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색상을 직접 혼합하고 패턴을 만들고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매일 아침 서울로 출근하는 버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색색의 실크 스카프를 가져왔습니다. 정선시장에서 구입한 저렴한 것들이었지만 태경의 눈에는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춤추는 색깔이야. 미숙이 스카프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색깔도 움직이고 싶어 하거든. 태경은 파란색 스카프를 손에 들고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스카프를 머리 위로 던지고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작은 문장은 모두에게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태경의 어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시간을 루빅스 큐브와 함께 보냈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상훈은 아들의 변화를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미숙에게 전화해 태경의 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네 문장을 말했어요. 네 문장이요. 작년에는 한 단어도 말하지 않았는데 미숙은 태경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처럼 모든 것을 적어 넣은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언제 어떤 색상을 사용했는지, 어떤 단어를 말했는지, 어떤 감정을 표현했는지, 그녀는 이것이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태경과의 거리감을 느꼈지만 이제 그녀도 색상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태경과 오늘은 파란색 기분이야. 그녀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태경은 그녀를 바라보고 녹색 큐브를 내밀었습니다. 위로의 표시였습니다. 태경이 가장 놀라운 진전을 보인 것은 그림을 통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색연필로 복잡한 패턴과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예술적으로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감정적으로 풍부했습니다. 푸른 원과 불규칙한 선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습니다.
노란색 하트는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경은 특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 사람의 형상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각각 다른 색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란색 형상에는 날개가 있었고 위에서 나머지 두 형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상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태경은 각 형상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아빠, 나. 엄마에게 날개가 있구나. 상훈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지켜봐요. 하늘에서 그날 밤 상훈은 처음으로 아들의 침실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둘은 수민의 사진을 보며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태경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한 몇 마디는 모두 의미가 깊었습니다. 엄마는 별이 되었어요. 태경이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 이모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이 된대요. 상훈은 놀랐습니다. 미숙이 이런 깊은 이야기를 태경에게 해주었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는 감사했습니다. 미숙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치유자였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태경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색상과 형태와 때로는 말로 이루어진 목소리를. 월요일 아침 미숙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상훈이 그녀를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상훈이 미숙을 옥상 정원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태경이가 직접 계획했어요. 미숙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경이 무언가를 계획한다는 것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옥상 정원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태경이 수민이 심었던 파란 꽃들 사이에 작은 테이블을 놓았고 그 위에는 색색의 종이와 물감 그리고 작은 화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경아, 이게 다 뭐니? 미숙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태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수줍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물 교실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 순간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태경의 손 위에 앉았습니다. 노란색과 검은색이 섞인 호랑나비였습니다. 태경은 숨을 멈추고 그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새해의 침묵을 깨고 나온 단순한 단어였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미숙은 너무 감격해서 움직이기조차 두려웠습니다. 그 마법 같은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뻐. 미숙이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나비가 날아간 후 태경은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들이 처음에는 느리게 그리고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는 나비를 좋아하셨어요. 영국에서는 나비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라고 믿는데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나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문이라고. 태경은 테이블 위에 화분들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정원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도와주실래요? 그날 오전, 세 사람은 함께 나비를 좋아하는 식물들을 심었습니다. 라벤더, 메리골드, 아스터 꽃들이 옥상 정원의 한쪽 구석을 채웠습니다. 태경은 작업하는 내내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엄마는 이 꽃이 좋았어요. 파란색은 엄마의 눈동자 색이었어요. 라벤더는 영국의 냄새래요. 엄마가 그랬어요. 상우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숙은 태경이 영어 단어를 섞어 말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이중 문화적 배경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박 여사가 옥상으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태경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 저희가 심은 꽃 보세요. 예쁘죠? 박 여사는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0년간 이 집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태경이 자신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태경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태경이 그녀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꽃을 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 위에 노란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 그림 아래에는 서툰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미숙 이모 고마워요. 제 목소리를 찾게 도와주셔서. 미숙은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숙은 가족들에게 그날의 놀라운 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태경이가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갇혀있던 모든 단어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소희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태경이가 스스로 기적을 만든 거야. 난 단지 그에게 문을 여는 방법을 보여줬을 뿐이야. 태경의 변화에 깊은 감명을 받은 상우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수백 명의 가족들이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폐증, 트라우마, 발달장애 등 각각의 사례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안적 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미숙 씨, 상훈이 어느 토요일 오후 태경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 동안 부엌에서 미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했는데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른 가족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미숙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어떤 식으로요? 우리 집에서 만남을 조직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 다른 아이들을 초대해서요. 태경이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우리도 다른 경험들로부터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상훈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명인 그는 평소에는 비즈니스 기회를 찾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복은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한 가족씩 태경이가 적응할 수 있게요. 그들은 처음으로 초대할 가족으로 김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7살 아들 준우는 학교 폭력을 목격한 후 말하기를 멈췄습니다. 부모님은 절망적이었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우 어머님께 전화해 볼게요. 상훈이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우리 회사 임원의 부인이에요. 아들의 상황에 대해 들었지만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몰랐어요. 미숙은 태경에게 다른 아이가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우라는 친구가 올 거야. 너처럼 말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아이야. 태경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준우도 큐브로 말해요. 아직 자기만의 언어를 찾지 못한 것 같아.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미숙이 물었습니다. 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가 가르쳐 줄게요. 때기가 주말이 되자 김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준우는 마른 체격의 소년으로 깊은 슬픔이 담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 뒤에 숨어 있었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상훈이 진심 어린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쪽은 미숙 씨예요.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분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김 여사가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희망을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미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하죠. 태경은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준우가 도착하자 즉시 킨드레드 스피릿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준우에게 색색의 큐브를 건넸습니다. 어른들의 어떤 지시도 없이 태경은 자신의 색상 언어를 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말이야. 태경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빨간색은 화날 때, 파란색은 슬플 때, 노란색은 기쁠 때. 준우는 처음에는 움츠러들었지만 점차 태경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준우는 태경의 패턴을 모방하려고 시도하며 자신만의 색상 시퀀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같은 비밀 언어를 사용하는 두 아이가 마침내 만난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두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경은 단순히 자신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준우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우의 침묵을 이해했고 그 침묵 속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상훈과 미숙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무언가 특별한 것, 다른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단지 다른 언어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언어죠. 첫만, 남의 성공으로 고무된 상우는 펜트하우스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다른 가족들이 방문했고 태경은 자연스럽게 작은 선생님이 되어 자신의 대안적 의사소통 기술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미숙은 비공식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태경과 함께 발견한 것들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활동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시각적 의사소통 워크숍, 색상과 질감을 활용한 예술치료 세션, 부모들이 자녀의 특별한 언어를 해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지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10가족이 오기로 했어요. 미숙이 어느 토요일 아침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계획표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상훈은 감탄했습니다. 미숙 씨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수요는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부산, 대구,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가족들이 서울로 여행을 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훈은 진정한 사회적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공식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서태경 연구소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소는 부모, 교사, 돌봄 제공자들이 아이들의 비전통적인 언어를 해석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무료 워크숍을 제공했습니다. 미숙은 가정부에서 교육 코디네이터로 승진하여 태경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재직함이 교육 코디네이터래요. 미숙이 어느 날 저녁 정선에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미대오지세요? 청소부에서 교육자로. 소희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엄마는 교육자였어요. 우리를 키우면서 배웠잖아요. 펜트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의 치료를 위해 맞춤형 공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색상방, 질감 공간, 시각적 의사소통 실험실, 전문 도서관, 그리고 아이들이 색상 기호를 통해 식품 선호도를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부엌까지 생겼습니다. 박 여사는 치료 요리 분야에 전문화되어 식이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다채로운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비빔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박 여사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각 색상은 다른 감정과 영양소를 나타내죠.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의 펜트하우스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천국으로 변모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어요. 그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들도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연구소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하자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미숙의 방법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회의적이었지만 결과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도구에 대한 미숙의 직관적 접근법은 전통적인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숙 씨가 개발한 색상 언어 시스템은 혁신적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론을 정신건강 커리큘럼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어느 날 오후 태경이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이미 많은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잖아. 다른 종류의 의사요, 태경이 설명했습니다. 마음 기사. 내 마음이 아팠을 때처럼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요. 미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태경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미래를 계획하고 직업을 꿈꾸고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상우는 아들이 매일 보여주는 진전에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한 저녁 그는 미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재산을 쌓는 것만 추구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진정한 분은 다른 곳에 있었네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서태경 연구소는 공식 개소 후 첫 달에만 50개 가족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태경의 색상 언어는 이제 여러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공유 언어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설립 6개월 후 태경이 모두를 놀라게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의 소통 세션 중에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축제를 열어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것은 말하기를 다시 시작한 이후 가장 긴 문장이었으며 혁명적인 제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가진 아이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언어가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사를 원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각 아이가 자신의 특별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큰 축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해? 상훈이 아들의 제안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건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할 텐데. 태경의 눈이 결의로 빛났습니다. 네,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는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말해요. 상훈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내면 세계에 갇혀있던 소년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준비는 몇 개월의 세심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태경은 각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제안하고 장식을 선택하고 심지어 색색의 초대장을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이 행사가 의사소통의 다양성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임상적이거나 학술적인 시연이 아닌 진정한 축제를 원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색상별로 구역을 나눌 거예요. 태경이 미숙과 함께 계획표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미발간 구역은 감정 표현하기, 파란 구역은 추억 나누기, 노란 구역은 기쁨 찾기. 정말 멋진 아이디어구나, 미숙이 감탄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했다니 믿기지 않아. 태경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생각만은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도 도와줬어요. 준우는 음악구역 아이디어를 냈고 민지는 춤 공간을 제안했어요. 펜트하우스의 옥상 정원은 의사소통을 주제로 한 테마 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다양한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색채 텐트, 촉각적 소통을 위한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진 질감 미로, 음악이나 특정 소리를 통해 소통하는 아이들을 위한 소리의 집, 신체 언어와 얼굴 표정을 위한 제스처 파빌리온까지. 입구에는 무엇을 배치할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환영 테이블이요. 모든 색상의 큐브와 도구들이 있는 방문객들이 자신의 의사소통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요. 상우는 예산 제한 없이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 축제에 담은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회가 다양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모든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상훈이 계획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행사를 통해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50개 이상의 가족들이 참석을 확정했고 교사들, 치료사들, 의사들, 그리고 연구소에서 개발한 방법론에 관심 있는 기자들도 함께했습니다. 태경은 긴장되었지만 세계의 다름이 결함이 아니라 단지 소수만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특별한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행사 전날 밤 미숙은 태경이 연설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몇 마디를 계획했지만 태경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태경이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말해요. 우리 모두는 특별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을 보여줘요. 중요한 건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특별한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방문 날을 기억했습니다. 무언의 소년이 파란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모습, 그리고 지금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닌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박 여사는 축제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다른 색상의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게요. 태경은 모든 준비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가 되어 모든 세부 사항이 그의 비전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상우는 아들의 집중력과 결단력에 놀랐습니다. 이것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됐니? 행사 전날 저녁, 상훈이 태경에게 물었습니다. 태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우리 목소리는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축제 당일 태경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색색의 큐브를 정리하고 연설을 마지막으로 연습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그는 각 아이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제스처로, 다른 아이들에게는 색상으로,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에게는 부드러운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여기는 색채 텐트예요. 태경이 수줍게 첫 번째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옥상 정원은 금세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아이들은 집단 벽화를 만들었고,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아이들은 즉흥 악기로 작은 오케스트라를 형성했습니다. 몸짓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표현적인 춤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형태의 인간성 축제였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점심시간 이후 태경은 모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작은 종을 울렸습니다. 그는 정원 중앙에 마련된 작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루빅스 큐브를 손에 들고 그는 8살 소년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명확함과 성숙함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경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정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서태경입니다. 3년 동안 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있었어요. 단지 다른 언어로요. 태경은 큐브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제 목소리였어요.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한 언어였죠. 그의 말은 직접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느낌을 정확히 표현하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른들이 배우기를 꺼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태경이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우리의 특별한 언어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우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미숙을 향해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언어로 말해요. 태경이 이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특별한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연설이 끝나자 정원은 잠시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춘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가, 또 다른 아이가.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울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손뼉을 치고 다른 아이들은 색종이를 흔들고 또 다른 아이들은 그저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경은 무대에서 내려와 미숙에게 달려갔습니다. 잘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미숙은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완벽해서 태경아, 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미숙에게 접근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의료 전문가,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모두가 서태경 연구소의 방법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의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언어로 들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태경은 옥상 정원에 남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훈과 미숙이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을까요? 태경이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상훈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찾았다고. 미숙은 태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엄마는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처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들 위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태경은 큐브를 들어 올려 별빛에 비추었습니다. 큐브의 색상이 밤하늘에 아름답게 반사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별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 같았습니다. 색으로 이루어진 대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대화. 색채 언어 축제로부터 1년 후 서건 가문의 펜트하우스는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태경은 이제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주말마다 연구소에서 자신이 개발한 특별한 언어를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친구들도 사귀었고 이제는 자신만의 색상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연구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상우는 강남에 별도의 건물을 구입하여 더 많은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는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어 경제적 상황이 아이들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새 지부를 열어요. 미숙이 어느 아침 태경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시작한 일이 이제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 태경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목소리를 찾을 수 있겠네요. 미숙은 이제 교육자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교육기관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교사들에게 비전통적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 실직한 가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을 믿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숙 선생님, 내년에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 교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우리 교육학과 학생들이 선생님의 방법론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합니다. 미숙은 여전히 이런 요청에 놀라곤 했습니다. 물론이죠. 영광이에요. 박 여사는 치료요리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색상과 질감을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운전기사 김 씨는 자폐 아동들과 일하는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그의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작업 치료를 결합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루는 태경이 미숙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미숙 이모,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나라 아이들도 도울 수 있을까요? 미숙은 태경의 야망에 놀랐습니다. 물론이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전 세계 아이들이 겪는 문제야. 이 대화 이후 상우는 서태경 연구소의 방법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영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태경의 어머니의 고향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태경이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까요. 내 엄마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 하셨어. 상훈이 아들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실 거야. 미숙의 가족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소희는 대학에 진학하여 특수교육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민호는 연구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막내 정우는 태경과 친구가 되어 함께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숙이 어느 저녁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태경이 덕분이에요. 아니요, 상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죠, 미숙 씨.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느 특별한 날, 태경은 미숙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크리스탈 큐브가 있었고 각 면에는 다른 색상의 보석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미숙이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태경이 설명했습니다. 색상의 언어가 어떻게 우리를 연결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느 목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태경이 미숙에게 말한 것이 그들의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미숙 이모 엄마가 당신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는 침묵이 목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경청의 존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은 더 잘 사랑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잘한다고요. 미숙은 태경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한 아이의 침묵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수천 명의 목소리로 가득한 교향곡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음색, 각각의 색조, 각각의 표현 방식이 모두 귀 기울일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만드셨어요. 상훈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기적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단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할 뿐이죠. 태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태경은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힌 소년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그들만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젊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아이의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고유한 언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의 언어는 이제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